자, 우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에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항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 2021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맞이해서 우리 멀리 이렇게 창원까지 와주신 우리 도시재생 전문가들, 또 학회 교수님들, 또 특히 우리 허재환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우리 국토교통부의 우리 단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2019년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 작년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올해 이제 3회째 마산 창원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이제 다행히 안정기에 좀 접어든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사실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주관학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현수 회장님께서 또 추진위원장도 맡아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산업박람회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도시산업혁신과 도시재생 세미나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 학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세미나에 우리 주관 기관이 된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이시고 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이신 우리 김현수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토학회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희 국토학회가 마련한 정책 세미나 도시 산업혁신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여기 창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방금 김항집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제3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있고, 또 여기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도시재생 산업진흥협회 중심으로 산업박람회 마이크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 오늘 산업박람회는 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 기업과 단체 중심으로 한 150여 개 지자체와 공기관이 지금 박람회에 참여해서 600여 개의 부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런던과 빌바오와 도쿄를 방문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사실 좀 공허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역사적, 문화적 풍토가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적용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참 괜찮다, 이런 건 정말 두고두고 한번 벤치마킹 해봐야겠다라고 싶은 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이런 데를 좀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 흔히 맨 먼저 접하는 것이 이런 벽에 칠하기라는 그런 혹평도 있죠.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 이런 또 혹평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 공급 사업은 신도시 건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주 사업이나 주택 정비 사업은 뭐라 할까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햄버거 같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좀 시간이 지나야 숙성돼야 제 맛을 내는 발효 음식과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가 중차대하고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는 그러니까 이 과거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5년을 해봤고 입법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험, 시행착오에 기초해서 이런 방향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이렇게 한번 또 새롭게 바꿔봐야 하지 않느냐 고 싶은 그런 주제 세 가지입니다. 조금 지금 도시재생은 좀 너무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마중물 중심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 좀 지속 가능하자면 기금이라든가 혹은 민간 기업, 민간 자본, 민간 창의를 활용하는 그런 재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지금 굉장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 주택 정비 사업하고 이 도시 재생을 결합하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해온 지난 5년, 10년 동안 굉장히 그 지방 소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이게 재생 사업이 잘못돼서 빠져나간다, 그건 그렇게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좀 세퇴 지역이 늘어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도시 재생과 청년 일자리를 좀 연결해서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담아보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님, 임미화 전주대 교수님, 이영은 LH연구원 연구위원님이 그런 발제를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또 저희 학교 고문이시고 수원연구원의 이사장이신 허재환 중앙대 명예교수님이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외에 여러 토론자 여러분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쏙 시원한 솔루션을 좀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회장님. 우리 요 세미나 있기 전에 오전에는 또 우리 김현수 회장님 같이 참석하셔서 옆에 우리 부스에서 전국의 우리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모시고 또 도시재생 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김현수 교수님이 또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도시재생 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고 전체 우리 제 맨 앞에서 진두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규철 단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추진기획단장 김규철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평소에 워낙 존경하는 많은 우리 또 교수님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제가 그 재생단장으로 온 지 이제 얼마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전문가분들 만나 뵙고 이 현재 도시재생의 어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에 또 어떤 형태로 도시재생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도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을 굉장히 이제 큰 사업으로 굉장히 추진을 하면서 지역 곳곳에 이거 확산시키고 어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큰 취지에서 이제 출발한 사업인데,
사실은 뭐 제가 와서도 여러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성과 자체가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성과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뭐 기존의 어떤 뭐 큰 공공 주택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반드시 좀 달리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각 지역별로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도시의 재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또 허재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좌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완공되었거나 이제 완공 예정인 사업지가 한 46곳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김현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재정이 투입되면서 마중물 사업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사업 자체가 어떤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도시산업혁신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민간의 어떤 투자와 어떤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 그리고 도시재생 산업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전문가님들 모두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 접촉면을 넓히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학회와 같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우리 현재 뉴딜 사업을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또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또 프레임을 만드셔야 될 텐데, 우리 김규철 단장님 크게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오늘 먼저 주제 발표할 우리 발표자와 또 이 세미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좌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의 전체 좌장을 맡아주실 허재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면서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님 허재환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우리 제일 대표적인 학자와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 우리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 두 번째 교수님은 요즘 너무 바쁘셔서 우리나라 전국 도시재생 크게 연구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발표자는요. LH 연구원의 토지주택 연구원에서 우리 도시재생을 벌써 한 15년 가까이 연구하고 계시는 이영은 박사님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네, 우리 멀리 창원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마강래 교수님을 모셔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첫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자료 켜주시고요. 혹시, 혹시 이 앞에 PPT가 조명을 좀 꺼주세요. 이 저쪽 조명을 그래야 슬라이드가 보일 것 같네요. 빔 프로젝터 켜졌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우리 오늘 제목이 도시 산업 혁신과 도시 재생인데요. 우리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음번에 재생 정책의 방향이 사실은 오늘 주제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과 연계한 도시 재생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혁신적인 도시 재생 방향으로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또 이런 보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지금 안 켜지나요? 아 이제 켜지. 예. 자, 준비되는 동안 뭐 우리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동안에 추진됐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뭐 우리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조금 미흡하다는 측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추진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간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도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주제처럼 산업과 혁신과 연계되는 이제 도시재생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자, 그 부분들을 우리 또 마강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 교수님 자료집 갖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자료집을 보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준비가 되면 슬라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자료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귀한 주제로 또 귀한 장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 도시 재생에 관련된 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요. 15분 내에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재생을 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과 좀 관련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 구조 변화 중에서도 최근의 산업 변화가 대도시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도시가 국토 전반에 몇 개가 안 되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가 뭐 수도권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재생 사업은 산업에 대한 집중, 산업 육성에 대한 집중, 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공간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할 때는 공간에 위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실이고요. 두 가지 지금 현실은, 두 번째 현실은 우리가 재생 사업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경제 기반과 근린 재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크게 인정해야 될 것은 경제 기반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도시 재생과 근린 재생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역,
자, 그래 이런 측면을 중심으로 공간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지금 두 가지 방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호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공간적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거점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점은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2페이지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공간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랑 맞물려 있고요. 일자리의 변화는 사회적 인구 이동을 촉발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인구 이동,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3페이지 위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X축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에요. 1사분면을 보면은 바이오, 정보통신, 금융, 컨텐츠 산업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의 기본적 특징은 도심 지향성을 강하게 갖는다. 도심 중에서도 도심 교통결절점 중심의 어떤 그런 입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산업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3페이지 밑에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사실 지역별 경제력의 격차가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한 네 번째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캐피탈 리전 수도권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수도권 그 다음에 대도시권이 있죠. 그런 대도시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보건대 이렇게 경제력이 굉장히 큰 대도시권의 주변 지역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도시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어느 정도 이제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4페이지 아래쪽을 가면요. 그럼 최근 10년간 우리의 어떤 그런 기업 구조, 그러니까 기업의 변동,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기업의 변동은 어떤가를 시가총액을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건 정경련 발표인데요. 정보기술이라든가 건강관리 측면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어떤 그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전통적 산업의 시가총액이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저희가 80년대부터 한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의 상대적 비중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80년대 아래에 있는 선이 수도권인데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3조 호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따라잡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대 산업 구조가 변동을 하는데요. 탈공업화가 90년대 초반의 키워드였습니다. 공장이 기계화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장이 인력을 덜 필요로 하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GRDP의 비중은 스테이블하게 나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2013년부터 혁신 기업, 지식 기반 산업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도심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수도권의 GRDP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팩트를 고려하건대
앞으로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점점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5페이지 아래 내용은 이제 그런 지방 도시의 어려움을 이제 이건 최근 자료까지 업데이트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재생의 중요성이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행 도시 재생 사업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존 언론이라든가 학술 문헌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뉴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판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 사업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 원형의 보존에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면 재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까지 포함하는 게 도시 재생의 개념인지,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지 근린을 재생하는 게 중요한지, 여기에 웨이팅이 어디에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측면의 모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지금은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저 여기 두 번째요. 근데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선정 기준이 예전에 잡았던 게 자꾸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산업박람회에서요. 민간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국비만 투입되고 후속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중물의 어떤 그런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겁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곳이 많고 또 설계 착공 지연되는 것이 많고 주민 협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 다음 슬라이드요. 보시면은 이런 실효성이 자꾸 낮아지는 것들에 대한 비판 중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는 현상, 대략적으로 이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5%에서 한 65% 수준의 어떤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매년 1조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연계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조급함이 어떤 그런 나타나는 현상,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근린재생에 관련된 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재생에 관련된 축인데, 근린재생 쪽에서 얘기하는 거점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뭐 공공기관 앵커라든가 뭐 이런 등등 공공시설 앵커라든가 그런 거점의 의미와 경제재생에서의 경제기반 재생에서의 앵커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이게 믹스되고 있고, 또 근린재생과 경제재생의 의미가 믹스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떤 양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린재생과 경제재생의 성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국토 전반에 극심한 쏠림 현상 때문에 근린재생이 필요한 곳은 국토 전반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경제재생이 필요한 지역, 경제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몇 가지 지역들, 소수 지역들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계획 속에서 경제재생의 공간과 근린재생의 공간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것, 그리고 경제재생의 공간과 근린재생의 공간을 교차시켜서 같이 광역적 시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 자료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광역화된 시각 속에서 경제재생 공간에서의 거점 개념과 근린재생 개념 속에서의 거점 공간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그런 거점, 그러니까 특히 경제 기반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얻고 그런 개발 이익을 지역 내 근린 재생에서 쓸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 재생 구조도 갖출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점은 세 가지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덴서티가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이버시티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공간. 근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밀도가 높은데 교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같이 소통하는 공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합쳐서 얘기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을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점 공간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 많이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OS까지도 저희가 고려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대도시권 내 거점과 중소도시 내 거점, 그 다음에 군 지역의 거점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거점 선정 시 고려사항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경제 기반 거점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싱가포르 원 노스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전문가, 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정주하는 공간이 합쳐진 공간. 자, 이렇게 해갖고 원노스를 계획했는데 이 원노스의 사이즈를 보면요, 2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2제곱킬로미터면은 뭐 개략적으로 뭐 서울대 캠퍼스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공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압축적 공간을 대도시권을 상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융복합된 또 기능이 연계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스테이션 F 같은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지역의 또 융복합 공간,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부 밖에서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이 사업들의 키 내용도 거점과 융복합된 것. 근데 이런 국토부 외에 어떤 그런 중앙정부 부처들은 이런 공간 개념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토부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어려워지는 지역들은 일본의 연계 도시권처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요, 도시 쇠퇴를 촉진하는 근본적 힘은 산업구조 변화에 있다라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도 산업에 있지 않은가, 그냥 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향성 산업의 발달이 수도권 일극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 맞짱이라도 뜰 수 있는 이런 대도시권을 구축하는 것, 그런 대도시권 내에 경제 기반 재생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쇠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지방에도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한 다음에 강력한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강력한 공간의 구축은 경제 기반 재생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정부의 재정 지원에는 앞으로 한계가 더 많이 노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 내에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시스템 구축에는 경제 기반과 근린 재생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개념이 교차 보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경제 기반에서 제대로 된 이익을 뽑고 그 이익의 일부를 주변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한 건 주변 지역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요, 저희가 강력한 이런 대도시권 거점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주변 지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점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산업과 인구를 흡입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점과 주변 지역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적으로 광역적 시각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거점 공간의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과 나누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 상생 전략의 기본은 경제 기반과 근린 재생의 공간적 분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상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결합개발제도 이용하는 것, 저 교차 보존을 할 수 있는 것, 경제 기반의 공간과 근린재생의 공간, 뭐 경제 기반 공간에도 근린재생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상생 기금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처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집가라든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재산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과세 제도, 이런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려워지는 지역과 빠르게 발전하는 공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내에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부 재정 지원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발제는 그 흐름에 맞춰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산업 구조 변화,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또 우리 공간 구조 변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 결합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발표자는 우리 전주대학교 임묘하 교수님이시고요. 제목은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순환 도시 재생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임미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선순환 구조라는 그 주제로 발표를 하겠는데, 사실 전문 경영인이 참여하는 이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사업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도시재생 사업 여러 참여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사실 수요가 없는 곳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먼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선순환 방안을 몇 가지 이제 제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PPT가 띄어지지 않아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의 선순환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에는 주민, 그리고 CRC라고 하는 도시재생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참여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 연계를 가져야 되겠죠. 사업 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 외에도 이 사업 구조 안에 유기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실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결국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현금 흐름이 점진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저는 일단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단순히 화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편익과 같은 이런 개념도 현금 흐름에 포함된다라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갈 지방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결국 비용 절감의 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
뭐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뭐 주거시장 안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관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좀 광범위하게 보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계획 단계에서 보면은 일단 활성화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위 사업들이 쭉 제시가 돼 있지만 이 단위 사업의 수요를 목표로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이 현재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대한 기초 분석 형태의 사업 계획이 제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사업별 맞춤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운영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 활성화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 대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서 단위 사업별로 정말 운영해서 그 안에서 BEP를 맞출 수 있는가? 사실 모든 사업들이 운영 단계에서 아마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수익과 편익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사업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 사업 내용에 그리고 이 공모 지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 종료 단계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 현재는 국고보조라는 그런 지원에 의해서 사업이 사업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예산 위주로만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는데 사업 종료 후에 과연 단위 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원을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이 도시재생 사업은 계획 위주의 공모 선정이라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이 단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라는 목표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사업을 분석하고 운영할 그런 사업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민간 참여가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민간 사업 참여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천안시 동남구청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20페이지 보면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또 지원 제도가 국내에 있습니다. 공간 지원 리츠라든가 아니면 계획 단계부터 민간이 협업해서 계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민간 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 천안 오름 경기장 철거 사업이 있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구도심 천안 도시재생이 사업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법제상의 지원 제도 외에도 재정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이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민토라는 이 민간 도시재생 협력 기구를 통해서 메자닌 펀드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 사업을 할 때 대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이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뺀 사업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달할 것인가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의 그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민토 기구가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도시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한 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도쿄에 가시면 많이 요즘은 견학을 가는 그런 지구인데 도라노몬 힐스가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업자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모리 부동산에서 참여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여기 이제 공공은 이 지역을 도시재생 특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모리 부동산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과 상인들과 함께 조합 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제리제 거리 캠페인을 또 펼칩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랜드마크 전략을 도입해서 이 지역 자체를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의 사례가 됩니다. 오사카의 사례는 UR이 정비 사업자로 참여해서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펼치고 이 안에 이제 민간 참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미쯔비시 지휘소를 통해서 사업자로 참여하게 하고 여기 안에 IT 기업들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뤄냅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면은 이번에는 일본의 이제 시정촌 단위의 사례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구 한 20만 정도 되는 이제 누마즈시 사례인데 여기는 이 인구가 감소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 청소년 시설을 민간 사업자 참여를 통해서 이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원이라든가 그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연간 6천만 원이 들었던 이 구시설 운영비를 연 한 200만 원 정도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인구 14만 명에 해당하는 오노미치 시의 경우에는 이 항구에 있는 폐 창고를 이용해서 역시 이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호텔과 그리고 사이클리스트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역시 예산 절감과 함께 이 호텔이나 이 상점가에 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산업들 또 임차인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또 이 지역의 도시재생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예. 여기에 이제 민토가 역시 이제 출자와 융자를 간접적으로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역 차원의 도시재생이 활성화된 유명한 지역이죠. 이제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0만 명 됩니다. 역시 이제 폐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폐초등학교를 민간 사업자들이 컨소를 이뤄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또 사업 모델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약 30년 정도 BTO 방식으로 임차를 얻어서 학교법인이 이제 참여하는데 여기에 스포츠 클럽도 만들고 헬스케어도 만들고 또 간호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공공은 장애자 지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폐교 활용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또 인구 5만 명의 이 히가시네시 같은 경우에도 20년 BTO 사업으로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죠. 도서관이나 미술관,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들이 직접 BTO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특히 이제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도야마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야마시가 이제 50%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 지역 그리고 금융, 상인들 모두 이제 참여해서 출자해서 이 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가나 상인 그리고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 MPO, 행정이 같이
이 도야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업 주체로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체적인 자생력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제 공공은 신규 출점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라든가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상점과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이 신규 출점 지원, 그 상권 활성화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점포가 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유지 활동비조차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도가 한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칸남이정이죠. 예, 인구가 한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역시 도로 휴게소라든 강변 휴게소가 필요한데 이 휴게소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PFI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칸나미정의 이 PFI 사업에는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설계하고 또 지역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회계사가 참여하고 보험회사가 참여하고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 지역주도 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국내의 사례를 봤을 때 선순환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선순환은 어떻게 가야 될까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은 하고 있지만 공공이 이 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사업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같이 묶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현재는 수익과 편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관리 개념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종료 후에 이 지역에 많은 선정된 사업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지방 공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지역에 컨설팅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도시재생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금입니다. 이 부처 통합 기금 또 협치 기금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조세 혜택이라든가 인허가 지원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중심 시가지나 이제 경제 기반형 혁신지구 같은 사업에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업자, 경험 있는 디벨로퍼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요즘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교통사고 날까봐 운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역 기업, 지역 자금 그리고 지역의 산업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 사업 참여 유형과 참여자를 좀 다각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계획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내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명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여러 우리 인정사업, 민간 재생사업을 우리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주고 재생사업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구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발표자는 우리 이영은 박사님입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의 도시재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부탁드리고요. 저희 15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HI 이영은입니다. 들어오는데 국화꽃을 너무 보고 싶던데 지금 그걸 못 보고 여기서 국화꽃만큼 재미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저는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주거혁신지구나 우리 도시재생과 직접 연관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지들 이제 주민 설명회, 공청회, 사업지 뭐 선정 심사 뭐 이런 곳에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 정비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정말 도시가 안 망가질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요즘 재생과 정비 현장에서 연구 겸 사업 겸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느낀 점들 중심으로 우리 과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도시재생과 정비가 왜 처음에 분리됐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층 주거지의 정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도시재생의 처음에 중요한 화두였고 과제였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계속 사업은 진행했지만 여전히 저층 주거지가 이제 저렴하고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불편한 주거지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향상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지금 끊임없이 아프게 언론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정비가 함께 있는 재생을 성공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구 분화가 역대급이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택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다소 둔화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했다면,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또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저층 주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금도 이제 사업 그런 걸 진행해 보면 주로 살고 계신 노년층 그리고 그 지방에 계신 거주민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정비 수단이 사실은 이사 대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좀 맞지 않는다. 이제 그렇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로 저희한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과 도시재생이라는 수단,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해 8월에 난 발표인데 보시면 역대 최고 가구 분화가 있었고, 그리고 자가 소유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집을 사기 어렵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이런 주거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재생을 확 갈아엎고 그냥 주택 정비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가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원래 출발할 때도 우리는 정비는 안 해, 철건 안 해, 이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2013년 하긴 뭐 그 전부터 도시재생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정책 사업화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 번째 쟁점이 재생과 정비를 어떻게 연계하지? 이 법을 어떻게 통합하지? 이런 거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히 한 번씩은 고민하셨을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이제 상황인데 그게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금 쭉 보시면 21년 현재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하고 이걸 재생에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수단들로 재생과 정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화돼 왔었다는 점. 이게 가끔 신문에서 보면은 이런 비판이 많아요. 재생은 재생의 길 포기하는가? 재생의 철학을 버리고 정비만 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비판 아닌 비판글이 있는데 사실은 재생의 철학을 버린 적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2017년과 19년, 21년 이제 법이 바뀐 건 19년, 21년 딱 두 번인데요. 크게 바뀐 건.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이 쟁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계속 현장에서 조금씩 개선하고 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과 정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쟁점은 계속 정리되어 오면서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혁신지구, 뭐 총괄 사업관리자 인정제도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새로 도입하면서 지금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방금 말씀드린 19년 법 개정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세 가지 수단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사업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생을 거부한다기 또는 부인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럼 한 스푼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제 이러한 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들어가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이라는 새로운 세 개의 수단이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왔을 때도 엄청났었잖아요. 야, 도시재생이 본연의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무슨 사업이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제대로 이제 도시재생이 조금 강력한 수단을 같이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일단은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조금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실제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거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라는 요 두 가지 개념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었고요. 다음 21년의 법 개정을 보시면 당시 상황과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정비와 재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주거지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도시재생에서 주거지는 배제할 수도 내버려둘 수도 없는 주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만 확보하는 개발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도시재생과 정비가 좀 연계되는 그런 수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서 들어온 수단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사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 사업 개수만 우리가 이렇게 막 해보면, 근데 그 중에 도시 재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규모 관리 지역과 주거 재생 혁신지구,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지금 이 두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풀어지고 기존의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계해서 실행될 것이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보고 피드백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이게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걱정이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실은 도시재생 기획단 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국토부에서 이 주거지 재생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재생과 어떻게 주거지 재생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그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업을 누가 맡느냐 어디서 맡느냐보다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풀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요 도시재생과 직결되는 수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기존에 있는 혁신지구 플러스 주거지,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마강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 광역적 거점이랑은 좀 달리 주거지에서의 공공 거점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주거재생 혁신지구고, 요것에 대해서 더 광역적인 확산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덮어 씌우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요게 주거재생 혁신지구만 딱 사업하고 말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이제 우리의 도시재생으로 이것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공공거점을 만들어내는 주거 혁신지구인데, 여기에 이제 용적률이 한 175%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림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고층으로 주거혁신지구는 좀 올라갑니다. 이제 공공거점으로 거기 모든 걸 다 넣고 주변으로 사업의 분담금을 좀 낮춰주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다음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약 100% 정도 용적률. 그러니까 그림이 다소 낮아요. 우리 그 주거재생 혁신지구보다는 훨씬 낮은 형태로 이제 주택이 공급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규모가 되는데 소규모가 이렇게 난개발을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씌우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제일 처음 제안할 때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와 관리지역이 엮인 게 하나의 주거재생의 이제 전형인 걸로, 이렇게 좀 주거지 특화형 재생 이런 것들의 전형으로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현재는 도시재생법에 의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법에 의한 관리지역, 이렇게 법과 사업이 지금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후에는 이것들을 좀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끊임없이 좀 본래의 취지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넘기시죠.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대상지가 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너무 연관성이 높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이제 주민분들이 도대체 공공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민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소규모 재개발을 해야 되냐, 대규모 공공 지적 시행을 해야 되는 거냐, 사업이 어떤 걸 해야 내가 이득이지, 이제 이런 주민분들이 이런 걸 직접 물어보세요. 제일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사대 측에서 발표한 사업별 후보지와 도시재생 현장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안의 움직임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단을 제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시죠. 민간 통합 공모를 한번 했는데요. 일단은 토지주들이 10% 동의만 받아서 일단은 요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와 이제 각 지자체와 LH가 이제 모여서 심의하고 선정하는 그런 회의를 했고, 이게 뭐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후보지를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높은 이제 주거재생 혁신지구죠. 이제 그래서 대전, 수원, 안양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먼저 지금 공청회도 다 끝났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소규모 관리 지역은 약간 낮지만 여기 이제 활성화 계획하고 직접 연결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다음요. 여긴 좀 넘기겠습니다. 좀 고밀 공공복합. 다음. 예, 쭉 넘기시면, 그다음에 이 이사대책과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민간 반응을 보면 결국은 민간들의 참여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되다가 개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시공이나 공동시행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주민분들 입장은 굉장히 혼동스럽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과 주거 정비의 연계를 주택 시장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단이 생겼어요. 처음에 도시재생법 만들어질 때보다 주거 정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요 마지막에 생긴 이런 법들, 사업들과의 연관, 이것이 그냥 정말 공공이 들어가서 기존의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것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재생, 그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내고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장위동이에요. 장위동인데 이제 주변에 민간 재개발, 뭐 공공 재개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구역별로 되고 있고, 요 중에 11구역 하나를 제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 내에 소규모 정비 사업 3개가 지금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걸 공공재개발로 다 엮어서 좀 계획적으로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주민분들도 있고 소규모로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가고 싶은 주민분들도 있고 여기를 그냥 민간 재개발을 하고 싶은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가 현재는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민간 재개발로 지금 돌아선 이제 그쪽이 권력을 가진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한 3개월 만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요 발효 현장에 재생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되는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사례고요. 다음은 여긴 광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층주거지가 쫙 있는 상황에서 블럭별로 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신청하는 대로 그냥 사업이 되게 놔둘 것인가? 도시재생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그럼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으로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하는 새 어느새 주거정비가 그냥 물리적으로 되다가 재생이 원취지를 잃게 되는 가장 안 좋은 이제 상황이 될까봐 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이 재생과 정비가 얼마나 지금 밀접하게 현장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협의나 뭐 이렇게 하러 가면 지자체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거지를 어떻게 거점화하고 확산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민원이 없게 할 것인가 이게 많은데 그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고민과 전략과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택 유형의 도입이 필요하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보상금이 얼마냐 당연하죠. 주민분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임대주택을 다 많이 넣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넣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재정착이나 이주 이 부분을 어떻게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이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인데 그런 것들에 다양하게 공공의 역할 그리고 정책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원래 발표했던 이익공유형 주거정비 그리고 도시재생이 연계돼서 실현되는 것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예,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것을 운영할 관리 주체가 필요하고 다음. 핵심 주체별 역할 특화 다음. 그리고 그냥 조금 더 멀리 저탄소 스마트를 고려한 도시재생의 이제 전형 모범 사례 창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요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단안한 것도 우리가 조금씩 풀면서 재생과 정비를 직접 연계하는 그걸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사실은 깊이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주제인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종합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좌장이신 허재환 교수님하고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에서 그리고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의 수단이 주거재생과 주거정비의 수단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진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나 주민들이나 과연 어떤 사업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이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또 주택이라는 게 재화가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또 제일 또 비싼 사유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발표 우리를 잘 들어 주거재생, 그다음에 선순환 재생, 거점 재생 발표를 잘 들었고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종합 토론에서 우리 허재환 교수님의 좌장을 맡아 주시면서 적절하게 잘 조리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그러면 우리 좌장이신 허재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허재환 교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보면 2시 반으로 돼 있는데 괜찮은가요? 예.
제가 오늘 세 분이 정말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고 참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뭐 마강래 교수 발표 하나만 가지고 이 시간을 다 발표와 토론을 해도 훨씬 더 유익하겠다. 또는 마지막에 발표했던 우리 정비와 재생의 연계 이것만 가지고 해도 더 좋은 우리가 이 토론이 될 수 있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오늘 5분의 지명 토론자가 계시고요. 우선 이분들을 차례로 소개 올린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우측에 있는 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우리 이상준 LHI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바로 제 옆이죠. 우리 김규철 단장님과 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총괄하시는 이성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제 바로 좌측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님이신 최봉문 우리 모건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제일 좌측에 우리 남강우 경성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규철 단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한 10년 지난 우리의 재생 사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논란이 많지만 본인은 상당한 성공에 더 큰 방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1994년에 영국에 초빙 교수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참석도 하고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국이 그때 이제 런던 닥랜드 재개발 사업이 한참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인데 대체 닥랜드 개발 사업의 성공의 기준을 뭘로 둬야 되느냐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당시는 영국 중앙 정부가 이 재개발 사업, 재생 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공공의 1파운드 투자가 민간의 몇 파운드 투자를 유발했는가? 그게 런던 닥랜드 개발 사업의 성공의 지표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 9배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닥랜드는 성공이다. 물론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도시재생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들어본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도시재생이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주거환경 개선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또 결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그 당시 학자들이 대체 도시재생의 궁극적 타겟이 뭐냐? 사람이냐? 그 낙후지역이 사는 사람이냐? 낙후지역이라는 공간 그 자체냐?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즉 people prosperity 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간의 개선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place prosperity 정책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영국 학자들은 후자 즉 place prosperity에 좀 더 방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한 10년 되니까 20년 전에 영국이 했던 그런 논란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5분의 발제자들에게 죄송하지만 일단 한 5분씩 토론을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국토부에서 오신 우리 이승민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그래도 가장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LHI에서 이상준 수석연구원님의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H 지원기구의 이상준입니다. 오늘 마강래 교수님, 임미아 교수님 그리고 이영은 박사님 세 분의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 싶은데요. 세 분의 발제 내용을 제 나름대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저는 좀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번 정부에서 돈이 뉴딜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명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 사업이 활성화 계획의 유형 혹은 이 지원 제도의 형태로 상당히 세분화되었습니다. 경제 기반형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거지 지원형, 또 법은 다르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 포함해서 기본 5가지 유형에 또 지역 특화형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 실무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각각의 활성화계 혹은 사업의 유형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수단은 이 재정 보조의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요 방법에 사실은 국한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정책적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샛들마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샛들마을 사업이 시작됐을 때 좀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요.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적인 재정 보조를 통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방식에 대해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상대적으로 샛들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근린 재생형에서 이 일자리 창출을 의외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형태 수단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기반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아주 적은 수의 사업들을 뽑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반시설 위주로 투입되다 보니 이 경제 기반형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민간 자본과 기업의 투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기반형 제1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정책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이 정책적 유형으로 사업의 유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수단 차별화를 통해서 이 사업의 유형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재원의 형성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경제 기반형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재정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민간 기업의 계획적 자유도라든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공적 재정이 들어가는 순간 공공성 유지의 모든 정책들이 디자인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제안이라든지 혹은 민간의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적 아이디어는 상당히 들어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민토를 포함해서 좀 벤치마킹을 통해 이제 주택도시 기금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저리융자 상품 위주로만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투융자 개념의 사업들은 아직까지 그 본인 반연에는 오르지 못했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재정 보조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수혜성 높은 사업으로 뭐 일정 부분은 복지가 좀 강화된 사업으로 가고, 다만 이제 중심시 가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중심시 가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은 작지만 경제기반형 사업에 비하면 작지만 일반적인 주거지 지원형에 비하면은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권 혹은 의견이 뭐 상당히 이제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일수록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재정 보조 사업이 지원이 끝난 이후에 그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관리 기업들이 이 정부 혹은 지자체의 추가적인 보조 사업들을 직접 신청하고 그 사업을 통해 재원을 형성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앞으로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보조 시스템 그리고 각 개별 사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이 조합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장애 요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뭐 법제화 이후에 약 7, 8년간 그리고 R&D 이후부터 따지면 약 10여 년간 이상의 정책적 논의들을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이 다음 이제 정책에서는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저기 부산에서 오신 우리 남광우 교수님. 예. 네. 예, 경성대학교의 남강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여기에 사실은 계신 분들이 전부 그 도시재생의 거의 기라성 같은 분이신데 저는 사실은 재생 쪽에 아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좀 관련된 건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뭐 저보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지금 사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지방은 스마트 디클라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그래서 뭐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와야 되는데, 아까 이상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재생을 꼭 해야 되는 곳인가, 재생을 한다면 정말 재생이 되는 곳인가에 대한 좀 냉정한 뭐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방의 자율권을 줘야만 이 사업들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 코디네이터를 해보니까 아주 작은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세종을 갔다 오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뭐 열심히 외 시간을 가서 뭐 한 5분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약간 지방에 대한 불평을 좀 말씀을 드렸고, 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 세태집 수를 만들고 있을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커뮤니티 뉴딜 지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까 허재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이제 영국의 IMD 지표라는 거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IMD는 말 그대로 복합 결핍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무엇이 결핍됐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측정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또 성과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제 우리도 이제 성과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IMD는 7개 도메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 도메인, 소득 도메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중치가 7개 중에 2개에 불과하지만 45%의 가중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주거라든지 뭐 교육, 환경, 보건의 다른 도메인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이제 일자리 소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재원이 그게 투입되었고 효과가 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결핍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도에 그 국토부 도심재생과와 함께 제가 스마트 도시 재생을 이제 기획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늘 제목도 이제 산업혁신이 이제 들어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제 기업들이 재생 지역에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아이템들, 기술이 포함된 아이템들로 문제도 해결하고 잠재력도 키우는 그런 어떤 접근들을 하는 거를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은 목표로 했고요. 그걸 좀 더 주민들과 함께 창의적으로 또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리빙랩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빙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다른 뭐 도시재생 쪽 아닌 리빙랩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느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주거 복지 차원 또는 산업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리빙랩 비용이 구축 비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또 의견을 내고, 그게 이제 다시 기업으로 가서 피드백 되면서 기업이 다시 그걸 받아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기업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구축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리빙랩이지만 주민이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해 당사자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요건 바꾸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적용할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7년 국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성과 연계 채권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임미화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재생 현장에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실증 비용을 포함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박사님 토론 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 박소영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행사의 주제가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인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산업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젊은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대전에 있는 대전 대덕 특구 내 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기업의 연구소들이 이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방을 선호하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다 대부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 구미 LG 같은 대기업도 지금 사실은 젊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구미 지역에서 그런 인력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이 젊은 굉장히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 이 지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수도권으로 다시 집중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지방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를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부울경에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2세, 3세들이 15명 정도가 중견기업 연합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중견기업들은 자신들은 뭔가 만드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이 기술을 업그레이딩하고 새로운 신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 역량이 부족했다고 보고,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제조업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역의 거점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한 거점보다 이렇게 이제 응집력을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방식의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 중심에 이제 지역 산업 활성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기회를 보고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다시 서울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적인 환경,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방을 내려갔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에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포용해주는 그런 지역의 정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간다면 사실은 대규모로 지금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물결들을 거슬릴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씩 줄어들고 한두 명 기회를 찾는 분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런 방식의 전략. 사실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이런 산업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러한 것 같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딩하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그런 방식의 이제 스마트 전문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을 생각할 때 너무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을 어떻게 찾을까를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온 이 지역도 중요하고 또 역세권이라든지 대규모 이전 적지라든지 우리 도시 내에는 커다란 또 기회가 되는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또 다르게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활성화하고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좀 그 시간이 짧아서 빨리 지나갔는데 저는 오노미치 유투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노미치 유투는 지역 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남도에서 갖고 있던 창고 부지입니다. 창고 부지를 안 쓰는 유유 창고 부지를 현에서는 20년 장기 임대를 해줍니다. 장기 임대를 해주고 젊은 이제 그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그 공간을 20년을 대부해서 자기 자본으로 거기를 이제 공간을 개조를 하고 이제 활용을 해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 지역에 이제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 호텔을 왜 만들었냐면 오노미치 유투라는 곳이 섬들이 이렇게 연결된 그 가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대표적인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 지역에 왔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그런 수요 니즈에 맞춰서 이제 호텔을 만들고 그 호텔과 함께 자전거 동호인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그 거점에 만들어서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머물면서 또 이제 지역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그 거점 개발에 있어서 공공이 직접 디벨로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는 SI, 전략적 투자자,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 오퍼레이션하는 오거니제이션하는 이제 운영사, 그다음에 컨스트럭션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우리 이 공간을 이제 우리 유휴 공간, 뭐 국공유지를 공공이 계속 그 디벨로퍼의 관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민간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민간과 함께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노미치 유투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규모 유휴시설, 국공유지 자원을 가지고 전략적인 투자자가 돼서 역량 있는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이 많이 개입할수록 민간은 사실은 이제 그 창의성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지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만 딱 작성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민간의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활성화해 나가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우리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이영훈 박사님 발표 너무 재밌고 사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제 당면한 문제여서 따끈따끈한데 사실 이게 그거 논의하기 너무 시간이 좀 촉박을 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가보면 이 활성화 지역 안에 이 공공이 하는 그 주거 재생 사업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너무 큰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공이 하는 그런 정비 사업하고 이 지자체가 하는 재정 사업하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동일한 대상지 안에 있으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사업을 물리적인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 주변을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더해서 앞으로 좀 더 이 논의할 수 있는 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광리 교수님하고 1대1 토론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간을 너무 중심에 두지 말고 젊은 사람이 초점을 맞추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부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고 하는데 저는 참여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면서 느꼈던 그 산업박람회에 대한 이미지와 와서 느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한번 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이 실제 도시의 어떤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른바 도시재생 산업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와서 팔고 도시재생 행사를 홍보하고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실제 원래 취지가 어느 쪽이었는지가 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그거는 이런 형식의 어떤 특정한 자리를 모아서 거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도시라든가 어떤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그 발전된 모습을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이것이 도시재생의 어떤 홍보 부스들의 집합체로밖에 안 된다면 와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 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가 또 이렇게 마침 국화 축제도 열리고 해서 저 마음도 들뜨게 만드는데 신개발지도 아닌 미개발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재생의 대상이 이 공간이 전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큰 행사라면 마산에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많았을 텐데 그 지역에서 공간과 같이 결합되면서 지역의 뭔가 경제를 좀 발전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계성이 있었으면 하는데 조금은 동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축제의 한 일환으로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산업박람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 있었습니다.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의 선순환 구조,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정비와 도시재생의 연계인데 흐름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작성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마광래 교수님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주장하시고 책도 쓰시고 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신 이 핵심의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마지막에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미아 교수님이 선순환 구조를 말씀을 주셨는데 선순환 구조의 흐름은 찬성을 하지만 왜 도시재생이 임 교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당초의 목적처럼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의 참여에서 현금의 흐름으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업적 중심의 선순환이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선순환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의 생존을 위한 선순환 구조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역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그러한 취지의 선순환 구조,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러한 거에 실현이라든가 어렵지만은 긴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업을 잘 성공시키고 그 사업을 어쨌든 간에 뭔가를 진행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논의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은 박사님은 2007년인가요? 도시재생 R&D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겨우실 만큼 도시재생과 함께 하셨고 모든 과정에 상당히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의 초심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법 개정의 이런 방향이 2006년에 도시재생 R&D를 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 그림과 지금의 모습이 물론 시대적인 변화가 10년이 지났으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달라져가는 모양이 우리가 어떤 닥치는 문제점이나 재생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바꿔왔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정책적이거나
국가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재생이 거기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꿔왔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도시재생의 원래의 시작이 쇠퇴된 지역의 산업들을 지역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면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집어넣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거였다고 봅니다. 경제 기반형으로 선정됐던 모든 사업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의 순서가 순서적으로는 마강래 교수님과 임미아 교수님, 이영은 박사님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은 박사님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게 과연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강래 교수님이 던지는 질문처럼 이게 도시재생의 본질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현재 우리의 도시재생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표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오늘 계기로 다시 또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분들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최봉문 부회장님이 개최 장소를 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지가 있는 한가운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원래 마지막 토론자가 도시재생 과장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제가 소개는 과장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일로 못 오시고 오늘 박원호 사무관님이 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원호 사무관님 토론을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항상 세미나 많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 같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숙제를 많이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서 저희 단장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정부로서는 18년도에 뉴딘 로드맵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뭐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즌 1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지금 그동안 이제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한번 이제 템포를 끊고 뭐 정권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즌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각종 이제 성과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 받아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게 성과 검토 자체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들 좋아하는 당초의 계획, 18년도에 처음 제시했던 뉴딘 로드맵에 따른 그런 성과들은 대부분 이제 뭐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자의를 하는데요. 그 외에 눈에 보이게 측정하기 힘든 성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다양한 도시계획을 통해서도 이제 달성이 좀 힘들었던 주민 참여,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측정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더욱이 다음에 정책이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약 400개, 좀 올해까지 한 500개 정도의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라든지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 이 상호 간에 서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이제 갈등을 이제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제 신뢰, 이런 신뢰를 이제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정책적 경제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상당히 좀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서 특히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강래 교수님의 거점 중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공공 쪽에서 많은 이제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마 교수님 말씀 주신 선순환 구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민간 기업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주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영원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 필드에서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팩트를 한꺼번에 끌고 가기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제안들 많이 듣고 가고요. 다른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이제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시고 각각 좀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내용들 좀 잘 반영을 해서요. 도시 재생에 있어도 저희가 꼭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호 사무관님도 워낙 정리를 잘하셔서 과장님 오신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실 정리할 것 없이 우리 최봉문 교수님과 이성민 사무관님께서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한테 한 1분씩 토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또는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강래 교수님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마이크 있으신가요? 할 말이 없습니까? 아,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예. 임미화 교수님. 예. 그 지역의 편익이라는 관점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는 왜 주민을 역량 강화를 왜 오랜 기간 왜 했는가, 그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우리 이영은 박사님. 축제 분위기입니다, 완전. 최봉훈 교수님께서 직접적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재생의 스펙트럼이 원래 너무 넓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사실 주거지에 딱 맞춰서 한 것이고, 이제 경제 산업이나 이쪽은 앞에 교수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도시산업이라고 한 것은 저는 후자로 이해를 했었고, 그랬을 때 관련된 산업은 경제기반형에 의한 거대 산업도 있지만 주거정비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민간 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재생에서의 산업이라고 봤고,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둔 발표였고, 지역 역량 강화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거 플러스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한 것은 또 그에 적절한 수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님 그리고 5분의 토론자분님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아주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시산업혁신과 도시재생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너무 저희가 짧게 할당했는데 이제 개막식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개막식이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가셔서 또 개막식에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